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새해 첫 FOMC에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백악관으로 다시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연준을 향해서 금리 인하 압박에 나섰지만 연준은 흔들리지 않은 건데요. 하지만 저금리와 약달러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불안한 동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전 세계 금융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월 FOMC 결과와 여기에 따른 금융시장 반응 두루두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나오셨고요. 가톨릭대 경제학과 허인 교수, 또 KDI 김미루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양측의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I'll demand that interest rates drop immediately, and likewise, they should be dropping all over the world. The public should be confident that we will continue to do our work as we always have, focusing on using our tools to achieve our goals. Uncertainty because of significant policy shifts in those four areas that I mentioned: tariffs, immigration, fiscal policy, and regulatory policy. 네, 자 미국 연준이 올해 첫 FOMC를 열었고 연준의 결정은 기준금리를 일단 유지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시장에서는 동결적으로 기울였다가 막판에 트럼프 변수가 터졌거든요. 트럼프가 사실상 금리 인하하라고 압박을 하는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이게 또 마지막에 변수기 때문에 모른다. 좀 팽팽하게 시장 전망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동결에 대한 결정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잘 기억해 보시면은 작년 9월에 FOMC에서 처음으로 B컷을 했죠. 50pp 인하하고 그 다음에 연속으로 두 번, 그래서 총 3차례 금리 인하하면서 현재 수준까지 왔는데 네. 그 사이에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10년물 금리, 2년물 금리가 오히려 작년 9월을 바닥으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네. 올라온 그 배경에는 기대 물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연준이 B컷 이후에 물가는 이미 잡혔고 고용 시장을 좀 안정시키는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방향을 잡았었는데 네. 오히려 그 기간 중에 반대로 오히려 물가는 오르고 고용시장은 좀 오히려 더 강세를 나타내면서 연준의 좀 섣부른 B컷에 대한 그런 그 평가들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그 사이 중간에 11월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트럼프 리스크, 결국 관세나 기타 정책들이 물가를 재자극할 수 있는 우려가 더 커지면서 연준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올해를 앞두고 상당히 트럼프 변수까지 얹어진 상태에서 현재 물가와 고용과 관세와 이 모든 세 가지의 변수와 어쨌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쉽사리 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1월 달 FOMC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FOMC가 특히 이제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건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처음 열리는 FOMC였고 어쨌든 뭐 오비일학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일단 속도 조절을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의 경기 상황에 따라서 지금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연준이 이제 뭐 앞에서 송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이제 소비 지출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노동 상황이 굉장히 강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그 노동 시장이 조금 더 좀 불황 쪽으로 이렇게 좀 턴을 하지 않을까라고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짧게 그 우려가 이렇게 짧게 끝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대를 찍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불안한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제 연준이 지금 2%를 천명하고 있고 PEC 물가 지수 수준으로 이게 굉장히 격차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시장이 계속 만약에 계속 악화되고 있었다.
그런다면 뭐 인하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3%를 보면서 그런데 이제 노동 시장이 굉장히 강한 상황에서 이제 물가가 이제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인하를 계속하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이제 이게 합리적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페드가 사실은 이제 그 미국의 물가가 올라갔을 때 약간 이제 좀 실기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때 올라갔을 때 계속 낮은 금리를 유지해서 실기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제 페드의 그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요. 이제 같은 지금 뭐 의장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비판에서는 좀 벗어나기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지금 좀 잘못된 스텝을 밟아서 다시 이제 물가를 자극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피하고 싶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연준의 포커스를 보면은 인플레이션에 맞춰졌다가 고용으로 갔다가 지금 또 다시 인플레로 가는 것 같아요. 성명문에서도 보면 여러 해석이 난무했던 게 그 성명문에도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진전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삭제가 됐잖아요. 이게 뭐냐라는 거죠. 인플레이션 걱정을 다시 해야 되는 수준인 거냐.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연준 의장 이제 제롬 파월 의장께서는 분명히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일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지금 그 자리에 있어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중앙은행 입장에서 항상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가 이제 외생적인 요인으로 물가가 변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될 때, 혹은 그것이 실현이 될 때인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유가, 국제 유가나 에너지 가격이 변동해서 물가 상승률이 변동할 때 이제 걱정이 되죠. 근데 거기에 지금 그 상황을 이미 겪은 상태에서 물가가 안정 국면으로 완전히 접어들지 못했는데 또 하나의 외생적인 변수가 추가된 상황입니다. 뭐 네. 앞서 두 분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했고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정책들, 관세, 감세, 이민자 관련 정책들이 모두 물가를 좀 더 불안정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뭐 가능성이 있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네.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뭐 흐름에 대해서는 저도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동의하는 바고 지금 물가가 뭐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작년 3, 4분기까지는 뭐 헤드라인 CPI나 헤드라인 PCE 모두 안정되는 좀 더 물가 정책 목표로 다가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4, 4분기 들어가면서 다시 재반등을 시작을 했고요. 또 좀 더 기조적인 물가의 추이를 나타내는 근원 PCE나 근원 CPI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반년이 넘게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에다가 오늘 이제 또 미국 4, 4분기 GDP 속보치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보시면 뭐 2.3% 성장했죠. 뭐 시장의 예상보다는 낮았습니다만은 적지 않은 성장률인 건 분명하고요. 또 그 성장률의 구성을 살펴보면 민간 소비,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이 또 역할을 충분히 했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계의 지금 실질 소득이나 뭐 가계의 부가 오히려 뭐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 여력이 아직도 충분하고 이것이 또 향후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 물론 이제 그 자체로는 좋은 거죠. 네. 그 자체로는 좋은 거지만 아직 물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그 의무를 지고 있는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노동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시장 12월 지표를 보면 비농업 고용자 지수가 제조업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다 예상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특히 이제 정부 부분의 고용뿐만 아니라 민간 고용이 높은 수준으로 나왔고 또 임금 상승률이 높게 나왔다는 것은 수요가 강하다는 뜻이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이 지금은 금리를 인하하기보다는 한번 멈추고 향후에 또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이 실현되는 것을 지켜보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시점 아닌가 저도 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연준의 피벗 시점에 대해서 항상 실기했다라는 갑론을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이제 높이기 시작하는 시작 시점도 좀 늦었다. 그것 때문에 내리는 이제 반대의 피벗도 이번엔 좀 다소 빠른 것 아니냐. 뭐 반대 이야기가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그럼 이제 지금 일단 속도 조절을 시작했단 말이죠. 언제까지냐일 거죠. 3월까지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정말 5월까지 상반기까지도 당분간 계속 현재 상태의 기준금리가 유지될 것이냐. 시장 전망은 뭡니까? 적어도 시장 소위 그러니까 연준의 기준금리를 앞서서 시장에서 전망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지표는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네.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한 4.2 초반대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적어도 3월 달부터 시작해서 하반기로 연준이 금리를 쭉 내릴 거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미 1월 초반부터는 사실은 2년물 금리가 우하향 내려가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지금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결과론적으로는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쉽사리 내리지 않겠다라고 전망을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 거다 네.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가장 큰 불확실성 연준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일단은 지켜보자 웨이트앤시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 변수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 저기 취입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관세와 관련해서 콜롬비아하고 하룻밤 사이에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가 엄청난 변화를 주고 있는데 적어도 2017년, 18년도에 연준 위원들이 상당 부수가 그때 이미 한번 트럼프 일기를 겪었던 멤버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엄청난 우려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미국 관세가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이미 한 번 했고 더 강한 트럼프 2기 내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연준 입장에선 적어도 본인들이 이 상황에서 본인들이라도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적어도 상반기 내에 쉽사리 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울 거고 만일 금리를 인하한다면 생각보다는 뭔가 안 좋은 뉴스 때문에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큰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도 쉽사리 지금의 결정에 대해서 바꾸겠다 이런 뭐 의향을 내비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둘러 조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또 얘기한 거 지금 연속적으로 좀 데이터를 봐야 된다. 네. 이 얘기는 되게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발언이다. 결국은 이제 굉장히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송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인하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데이터 디펜던트 할 거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 물가가 떨어지고 노동 시장이 굉장히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동 시장이 굉장히 악화된다. 그런다면 앞으로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그렇지 않다고 그런다면 지금 수준에서 특별한 조정이 필요해 보이지는 않는다. 네. 되려 지금 물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내리는 것은 굉장히 아웃 오브 퀘스천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연준이 그 금리를 내리는 게 경제에 큰 좋은 뉴스가 될 것이냐? 그것은 아닐 것 같다는 거죠. 이제 결국은 이제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이제 악화가 돼야 미국 연준이 이제 움직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뭐 불확실성 팩트 뭐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최근에 강달러가 미국 물가에는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제 트럼프는 관세 정책을 통해서 지금 수입 물가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리고 노동시장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판단해야 좋을지 이제 우리의 통화정책의 스탠스에선 어떤 식으로 가야 좋을지 이제 결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측면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고요. 뭐 지금 시점에서 미국의 연준이 언제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라고 예측하는 것이 경제를 어떻게 보는 것이냐에 대한 물음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생각보다 잘 잡히지 않는 데다가 트럼프라는 거대한 불확실성까지 등장을 했으니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섣불리 무언가를 내리거든 이런 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면 상당히 장기간 지금의 상태를 잠복기처럼 그대로 쥐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그건 예. 전제로 깔고. 네. 네. 뭐 사실 시장에서 이제 앞서 송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연내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도 상반기에 하더라도 거의 상반기가 끝나갈 때쯤 하반기도 거의 하반기 끝나갈 때쯤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근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작년 이맘때죠. 작년 이맘때 시장에서는 연준이 2024년에 금리를 6차례 혹은 7차례 내릴 거다라고 예측을 했고 네. 그 결과로 국채 금리가 굉장히 빨리 하락한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지나가서 돌이켜 보면 3번 내렸고 100bp 내린 거로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이제 적은 폭을 적은 횟수로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적으로 정해놓고 한다기보다는 이제 그때그때 데이터 보면서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게 앞서도 계속 얘기가 나온 트럼프 관련 정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입니다. 특히 이제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관세를 언제 시작할 것이고 누구에게 부과할 것이고 뭐 어떤 상품에 부과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것이 실제로 미국 소비자 물가나 미국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이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게다가 이 관세가 어떤 품목에 매겨질 것인가가 왜 중요하냐 하면 조금 복잡한 얘기지만 우리가 조세 귀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경제학에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기업에게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기업이 그냥 그 조세를 온건히 다 떠안는 게 아니라 사실 소비자와 기업 사이에 줄다리기가 이루어져서 적절히 조세가 소비자에게 일부 전가되고 기업이 또 일부 맡아서 내게 된다라는 이제 이론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품목에 따라서 소위 소비자의 수요 가격 탄력성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변화할 때 소비자의 수요가 얼마나 큰 폭으로 변화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예를 들어 관세를 소비자 수요 가격 탄력성이 큰 곳에 매기게 되면 즉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소비자의 수요가 많이 빠지는 곳에 관세를 매기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못합니다. 대부분 기업이 떠안아서 관세를 내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반대로 소비자의 수요 탄력성이 낮은 곳에 관세를 매기게 되면 대부분의 관세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실제로 미국 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이 지대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뭐 트럼프 행정부에 있는 경제학자들도 이런 점을 다 인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관련해서도 도대체 관세를 어느 품목에 혹은 어느 기업에 어느 국가에 매길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점들이 조금 더 윤곽이 드러나야 연준의 행보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예측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세만큼 올라간 그 비용을 누가 치르느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미국 내에서 자극을 받게 될 거고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똑같네요. 그렇죠.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맞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트럼프 행정부 내에 여러 경제 고위 그 똑똑한 사람들은 알고 있을 텐데 여전히 얼마 전 우리 설 연휴 기간 그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한 얘기는 우린 여전히 보편적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낸 거 보면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관세는 부과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일단은 그게 바게닝 칩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 협상의 어떤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그것 자체로 아예 지금 세금 법인세를 포함해서 소득세를 낮춰주는 것을 일정 부분 만회하기 위한 방식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을 텐데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2주간 얘기 나온 것 중에 첫날부터 얘기 나온 것 중에 특이한 점이 잘 기억해 돌이켜 보시면 캐나다와 멕시코를 사실은 중국하고 거래가 제일 비교적 많은 편인데 캐나다하고 멕시코를 25% 관세를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CPI,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최종 소비재, 말씀드렸는데 소비 탄력도 중요한데 어쨌든 최종 소비재의 가격에 변화를 주면 바로 CPI에 영향을 미칠 텐데 캐나다와 멕시코부터 들어오는 건 중간재랑 자본재가 많습니다. 이거는 PPI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2번 거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생산, 멕시코 생산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중간에 수입상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미국 내 기업이 또 만들면서 또 한 번, 쿠션이 3번이나 들어가거든요. 상대적으로 캐나다하고 그 멕시코에다가 먼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뒤늦게 천천히 나타날 거기 때문에 먼저 선택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중국에 바로 매기면 이거는 최종 소비자가 바로 들어올 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건 CPI에 바로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는 천천히 좀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고 사실 그 뒤에는 뭐 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결국은 트럼프 현 정부는 중국과 과거에 85년도에 맺었었던 일본과의 플라자 합의처럼 사실은 중국과 제2의 마가라고 합의 같은 이런 결국은 중국 위안화를 절상시키고 달러를 약세로 가까이 만드는 걸로 모든 걸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의 밑자락도 일부분 깔려 있는 거다. 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안에서 생산하지 않으면은 다 관세를 이제 매기게 될 것이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들이 그만큼의
더 비싸게 책정이 돼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미국 경제에 득이냐 실이냐라는 논쟁이 이제 본격화될 것 같은데 물가 측면에서는 실인데 생산 측면에서는 미국 득이겠죠. 내에서 생산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건 또 일자리나 뭐 이런 데는 도움이 될 것 같고 예. 이게 계산기 두드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트럼프 행정부가 출발하고 나서 일자리가 이제 많아졌다라는 신호가 혹시 그런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관세로 인한 어떠한 생산 거점의 이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활발해질 거라고 예상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도 여러 가지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죠. 이제 우리 그 석유 시출을 이제 활발히 하겠다라는 네. 측면에서 그 에너지 코스트를 지금 낮추겠다는 거죠. 이제 바이든 행정부랑 굉장히 대립적인 그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서 들어오면 미국에서 생산을 하면 보조금을 주겠다. 혹은 그 에너지를 그 퓨얼 에너지를 쓰지 않고 뭐 전기차를 사용을 하면 우리가 이제 IRA 통해서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저희 CPI를 낮춰보려고 이제 노력을 했던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국내에서 그러면은 에너지가 문제야? 그러면 기름을 더 뽑으면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미국이 굉장히 큰 산유국이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도 사실은 뭐 기름 생산이 원유 생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고 그때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의 CPI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균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관세로 우리가 비용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지만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싸게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비용을 낮추겠다라는 네.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마냥 이제 트럼프가 아무리 이제 불도저처럼 지금 밀고 나가는 것 같다고 그래도 네. 어떤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물가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 해볼까요? 이번에 연준이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하고 2시간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서 연준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사실 FOMC 전에부터 사실 금리를 내려라라는 식의 대외적인 발언도 하기도 했었죠. 지금 모양새는 이겁니다, 위원님.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수장과 중앙은행 의장 간의 기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이게 또 시작됐구나. 갈등이 본격화된다. 이거는 앞으로 연준의 금리 통화 정책 운영에 있어서 또 하나의 리스크, 또 하나의 불확실성 아닙니까? 뭐 그렇지 않기를 바라야죠. 않기를 바라는데 네. 않지 않은 것처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요. 네, 뭐 사실 정말 이제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원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명시를 해놓은 것이고, 뭐 트럼프 행정부냐 아니냐에 따라 뭐 대동소이한 면은 있겠지만 임기가 정해진 행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기를 원하고, 또 본인들이 재정을 많이 사용해서 국채 발행을 늘릴 때 이왕이면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해 주기를 원하고 뭐 이런 욕망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네. 이제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는 굉장히 이걸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저는 좀 상상력을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 지금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를 원할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앞서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싶어하는 관세 정책이나 이민자 정책 모두 물가를 자극할 요소가 있죠. 그리고 특히 아직도 보편 관세의 가능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세계 각국에서 정말 보편 관세 할 수 있어? 라는 일종의 의문을 제기하는 측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의문이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물가가 높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 물가가 빨리 잡혀줘야 되거든요. 그 빨리 잡혀줘야 본인이 나중에 이제 무역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에 관세 얘기를 들이밀 때 그것이 실체적인 위협이 되고 다른 국가 입장에서도 정말 저러다가 보편 관세 혹은 대규모 관세를 시행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협으로 느껴지지, 지금과 같이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는
그 위협의 설득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트럼프도 충분히 이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 구호 있지 않습니까? 이제 드릴 베이비 드릴 그러는 결국 이제 원유 생산량을 증가시켜서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림으로써 물가를 최대한 빨리 잡아보겠다. 그러니까 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다 연결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가요? 네. 그렇죠. 네. 지금 물론 뭐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임기를 이 상태로 다 채울 수 있겠어? 그 전에 뭔가 직간접적인 압박으로 계속해서 밀어내려고 하지 않겠어?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그 12월 달 FOMC 때 충분히 파월이 대답을 일단 본인의 의지는 강력하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때 기자회견 때 그 중간에라도 사퇴하겠냐 그랬더니 단호하게 노를 몇 번 했죠. 네. 그래서 일단 자의로 내려올 가능성은 없다고 전무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 내각도 뭐 섀도우 캐비넷 비슷하게 섀도우 의장, 섀도우 FOMC 뭐 얘기는 많은데 이렇게 보지만 연준이 지금 이렇게 보지만 각 잡고 지금 트럼프로부터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아까 우리가 방송 전에 얘기했던 마이클 바가 그 저희 부의장은 그만뒀지만 FOMC엔 그대로 멤버로 남아서 2030년까지도 쭉 자기는 할 거다. 그러면 이미 지금 똘똘 뭉친 연준 멤버들 중에 내년 트럼프 그 파월이 그만둘 때까지 중간에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새로운 사람을 밀어넣기가 참 어렵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약간은 코드 맞추기처럼 하지만 다양성, 포용성 이런 사이트도 없애고 연준 홈페이지에서 네. 그다음에 했던 것이 무슨 전 세계 그러한 이제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 뭐 이런 분야에 전 세계 가입한 것도 자기네가 스스로 철회하고 이렇게 맞추면서 트럼프로부터 요만한 꼬투리도 받을 걸 하나 다 좀 배제하고 지금 네. 올해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역으로 말하면 연준은 트럼프로부터 독립적으로 적어도 내년 여름까지는 진행하겠다. 그 이후까지 가겠다라는 의사를 말은 안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흔들 가능성은 있으나 연준 입장에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도 엄청나게 강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달러를 기준으로 놓고봤었을 때 지금 달러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원달러 환율만 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근데 궁극적으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거는 달러 약세다. 약달러를 추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달러의 이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선 이것도 금리를 낮춰야 되는 부분이 네, 있는 거죠. 그렇죠. 결국 다 통하는군요. 네. 예, 그리고 결국 이게 어불성설인 게 사실은 재정 정책을 통해서 지금 그 감세를 통해서 지금 재정 적자가 이제 확대된 이게 이 정책을 마련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 금리가 올라갔단 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지나가서. 네.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이제 강달러가 실현이 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또 약달러 정책을 취하겠다는 거는 쉽사리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관계거든요. 결국은 이자율이 낮아져야 될 것인데 감세 정책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세수를 이제 재정 지출을 어떤 식으로 시행해야 될지 확실히 블루프린트가 없는 상황에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걸 막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솔직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약달러라는 게 방금 좀 전에 그 송 대표님께서 무슨 뭐 이제 플라자 합의처럼 이제 중국과 합의를 통해 가지고 위안화를 뭐 절상화시키겠다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런다면 그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 뭐 중국의 환율 제도가 우리나라 같이 이제 변동 환율 제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결정이 그렇게 된다고 그런다면 할 수는 있는 문제입니다만 그거 이외에 다른 나라들하고의 뭐 유로화라든지 엔화라든지 뭐 우리나라 원화라든지 뭐 이런 통화와의 환율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제 금리를 낮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재정 정책과 상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번에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주요 배경 중에 하나가 고환율.
이었지 않습니까? 환율이 발목을 잡아서 경기만 보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리지 못했다라는 건 이제 앞으로 계속 달러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의 통화 정책도 계속 좌지우지될 여지가 크다고 본다는 말이죠.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네. 뭐 지금 뭐 하는 총재께서도 직접적으로 경기를 보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 당연한 상황이지만 지금 환율이 높기 때문에 혹은 환율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만 이 부분이 2월이나 3월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달라질지 생각을 해보면 지금 환율은 1월 초 우리가 우려했던 수준보다는 그래도 소폭은 낮아진 상황이고 뭐 변동성도 좀 낮아진 상황으로 보이긴 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4, 4분기 GDP가 발표가 됐는데 성장률이 이제 생각보다 낮았죠. 4, 4분기 특히 기존의 한국은행 전망으로는 0.5%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0.1% 성장을 했고 네. 특히 뭐 민간 소비나 건설 투자 쪽으로 많이 안 좋았던 이제 성적표를 받아 들었습니다. 설비 투자도 뭐 조금 괜찮았지만 사실 반도체 관련한 설비 투자만 괜찮았던 것이지 대부분 다른 설비 투자는 여전히 또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뭐 여러 가지 내수의 흐름을 봤을 때 네. 그리고 뭐 그것보다도 통화 정책을 펼칠 때 더 중요한 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기조적인 물가가 2% 밑으로 내려와 있고 뭐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네. 근원 물가는. 그렇기 때문에 뭐 2월이나 뭐 3월에는 이제 없으니까요, 회의가. 2월이나 4월 중에 내리는 선택을 하긴 해야 될 텐데 지금 상황을 보면 2월에 내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는 이제 예측은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2월에 내릴 걸로 보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합니다. 근데 뭐 이런 예측 사실 많이 틀리더라고요. 뭐 물론 네 그렇지만 저희가 뭐 예측이야 자유니까. 네네. 관건은 사실 이 연준이 일단은 스톱을 한 상태에서 예. 금리 격차의 마이너스 폭 이 역전된 현상을 감안하면 네. 부담이 상당히 큰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물론 뭐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그 환율이 수입 물가에 영향을 미쳐서 물가 상승률을 자극하는 모습이 직접적으로 보이면 그때 이제 대응하는 방식을 다르게 할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네. 뭐 아직까지 지금 환율이 기조적인 물가의 추이를 올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뭐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통화 정책으로 하는 게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한 2, 3분기의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네. 지금 일단 한 번 더 내리고 뭐 그동안에 그러고 나서 한번 좀 관망하는 스탠스를 가질 수 있겠죠. 그다음에 물가 추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외환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고 다음 스탠스를 결정할 수 있겠지만 뭐 지금 상황으로는 한 번 정도 더 내리는 것이 이상한 판단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작년에 이제 2번 연속해서 내렸고 한 번 이번에 쉬었죠. 쉬는 타이밍을 가진 거고 이제 앞으로의 스텝을 이제 사실 연준의 행보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가 있는데 일단은 미국도 멈췄으니까 우리가 다음 금통위 때 다시 인하를 해야 될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데 과연 그 카드를 꺼내들 수 있겠냐?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이 힘들다. 듭니다. 이게 지금 저희 안에서 엇갈려요. 예, 사실. 우선 환율이 너무 문제가 심각하고요. 이제 우선 지금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통화 정책의 시차가 2, 3분기 걸린다라고 했을 때 이게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2, 3분기 걸린다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 이게 우리가 통화 정책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보통 6개월에서 1년 후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경기 하강이 됐을 때 통화 정책을 실시한다고 해서 바로 경기가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이제 환율의 무게가 조금 더 무거워지지 않나 지금 단기적으로는 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금리를 인하를 했던 것이 이제 그래도 우리는 인하를 몇 번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3.5까지 내려오면서 그 효과를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텀이 된 것이고요. 네. 당장 지금 내수가 성적이 안 좋다 그러면 그게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성적이 안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효과는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데 내수가 안 좋아진 것이고 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한 것이죠. 더 나빠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환율이 이렇게 불안하다고 그런다면 당장 이제 수입 물가가 지금 자극되고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 소비자분들 다 주유소 가면 바로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요즘에 휘발유가 많이 예, 올랐죠. 국제유가가 네. 올라간 건 아닌데 이제 환율 때문에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기름값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기름값 올라가면 대부분 다 생산 비용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스탠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이게 연준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뭔가 하지는 잘 않습니다. 하늘의 그 기준금리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네. 연준이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상황 보고 그 다음에 움직이지 네. 이게 뭐 연준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막 지금 뭘 뭐 자존심 한다든가. 세울 문제가 아니죠. 예, 예. 냉정히 따져보고 이제. 예, 네.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하거든요. 예, 뭐 워낙 달러가 이제 강력한 기축 통화고 우리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연준을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고,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안타깝습니다만 이제 2월까지는 힘들 것 같다. 일단 최소한.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송 대표님. 뭐 저도 동의하고요.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고 가장 큰 이유는 환율이 잘 생각해 보면 지금 1,400원대가 작년 내내였던 것 같지만 작년 4, 4분기에 1,300원에서부터 1,400 한 후반 1,400원 한 7, 80원까지 치고 올라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이번 1, 4분기에 고스란히 이제 수입 물가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애초에 가격이 뭐 당연히 달러로 해서 갖고 들어오지만 원화로 환산하면 1, 4분기에는 1,400원대 환율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수입 안 하고 뭔가 우리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게 잘 생각해 보시면 뭐 없잖아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 수입하는 거고 유가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알게 모르게 유가가 지금 조금 올랐거든요. 4, 4분기 이후에 지금까지 은근히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조합해 보면 에너지 가격부터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올해 1, 4분기에 물가 상승 압력이 생각보다 있다. 사실은. 특히 수입 물가에 있어서.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한은이 손쉽게 2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는 거를 자신 있게 할 가능성은 매우 좀 낮고 이후로 확실하게 좀 뭐랄까요 재정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이 잡히지 않은 차에서 통화 정책만으로 경기를 부양하기는 상당히 좀 버거운 국면에 와 있는 것만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왠지 연구원이 한 말씀 더 덧붙이셔야 될 것 같아서. 아니, 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네. 그러니까 과연 통화 정책을 할 때 환율을 고려해서 해야 되느냐, 뭐 이거 자체로도 사실 학계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굳이 한마디 덧붙인다면 기조적인 물가는 점차 하향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명목금리가 머물러 있으면 실질금리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면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월에 내리느냐 4월에 내리느냐 얼마나 이게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큰 차이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명확히 알기는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을 고려한다는 면에서는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뭐 환율의 영향이 뭐 수입 물가 타고 들어오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크게 우려하는 외자의 유출이나 그런 것들이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나라의 본연의 거시경제 체력,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기 상황에 맞춰서 네.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미국과 우리의 금리 격차는 1.5%까지 오히려 줄었잖아요. 한참 인플레이션 뜨거울 때 2%까지 역전돼서 벌어졌었는데 그때 우리가 늘 걱정했던 게 자금 유출, 외국인 자금 이탈 뭐 이런 거 걱정했었는데 생각만큼 큰 일 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좀 줄었으니까 이걸 조금 덜 중요한 변수로 놓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한은의 선택은 어떨까? 계속 의견은 분분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본이 또 이런 가운데 금리를 올렸습니다. 0.5%로 올렸습니다. 17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이게 시장에서는 이제 엔캐리 청산에 대한 이슈로도 또 다시 점화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금리 인상은 예측이 됐었고 거기에 맞춰서 엔달러 환율 자체가 대응하면서 움직여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작년 7월에 있었던 정도의 급변동성을 나타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일단 첫 번째. 네. 왜냐하면 그때는
시장이 일본 은행이 금리 인상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엔화 약세가 달러당 160엔까지 미친 듯이 그냥 계속 올라갔거든요. 결국 그 소위 그러니까 시장이 금리 격차가 줄어드는 걸 무시하고 엔달러가 약세로 갔던 것이 되돌림 현상을 더하면서 사실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심했습니다. 근데 네. 그 이후로 한번 당하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환율 시장에서 상당히 대응을 금리 격차의 좁혀짐과 맞춰서 같이 움직여줬기 때문에 네. 현재 수준에서의 급격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은 없다.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일본이 여기에서 추가로 금리를 몇 번 더 올려주면 해외에 굳이 나가 있는 엔화 베이스의 일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 자산들의 그런 메리트가 점점 떨어져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엔화 강세로 갈 거니까. 네, 네. 그렇게 놓고 보면 그것이 되돌려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구조적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스트레스 홀더라고 하죠. 그 수준이 있을 텐데 대략적으로 그것이 한 150엔대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 급격한 변화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걱정 안 하지만 여기서 한두 번의 일본 은행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발 그러한 격차 축소, 금리 격차 축소와 엔화 강세가 추가로 더 많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엔캐리드 청산에 대한 일본발 엔캐리드 청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려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통화 입장에서는 원화 약세가 조금 더 고착화되는 이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원화 약세가요. 예, 네.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는 조금 더 사실 달러와 강세가 나타났을 때 우리나라 원화와 뭐 엔화 그 이유 통화들을 보면은 우리가 정치적 혼란 때문에 조금 더 약세로 조금 더 간 것이지 사실은 거의 동반해서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뭐 엔화 때문에 움직인다고 그런다면 우리의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는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될 수는 있겠죠. 예, 왜냐하면 이제 경쟁 품목들이 일본과 이제 많이 있을 테니까요. 예, 그러나 이제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좀 불안 요인이 이제 뭐 방금 이제 송 대표님께서 지금 당장은 걱정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만 뭐 네. 만약에 이제 일본이 물가 상승 문제를 지금 계속 걱정을 해서 조금 더 올린다고 한다고 그런다면 이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지는 우리가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송 대표님, 네. 지금 우리가 설 연휴 거의 일주일 동안 꽤나 굵직한 이슈들이 터졌거든요. 일단은 연준이 금리 동결을 한 것도 그렇고 중국발 이 인공지능 딥시크 또 충격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큰 이벤트가 벌어지고 나서 우리 장이 이제 열렸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어떤 식으로 소화해낼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론도 말씀드리면 지난 2년간 전 세계 특히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전 세계 주식 시장을 뒤흔든 거는 AI 투자죠. 결국은 AI가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라는 큰 기대감 때문에 돈도 엄청 몰리고 인재도 몰리고 다 몰렸는데 이 말씀 주신 대로 지난 그러니까 주말부터 시작된 중국발 그러니까 딥시크 쇼크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미치는 영향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지난 2년간 투자 시장을 움직였던 투자 문법이 바뀔 정도로 큰 임팩이 있다라고 봐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전의 문법은 전 세계에서 한 5개 정도밖에 안 되는 미국의 거대 빅테크만이 엄청난 양의 칩과 엄청난 자금과 엄청난 데이터를 활용해서 엄청난 그 후발주자의 격차를 벌리면서 쟤네밖에 못해라는 것을 걱정했는데 이거보다 칩도 저사양으로 적게 드리고 그다음에 데이터도 사실 적게 드린 걸로 판단되고 마지막으로 자금도 10분의 1 정도 뭐 90분의 1 뭐 이렇게 20분의 1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이전까지 AI 투자의 성공 그 방정식 자체가 지금 뒤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투자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던져주는 큰 변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우리 통화 정책의 셈법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진짜 굵직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 파월 의장 간의 기싸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누구 이겨라 응원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금리 전망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불안 요인인 것이죠.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